1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과반수입니다. 반수가 아니고 과반수.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인데 11명의 과반수 출석이면 6명 이상 출석, 6명 출석했으면 4명 이상 찬성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적위원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이게 중대한 흠결이 있는 거예요. 사실 300명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짝수가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그 301명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일은 안 하면서 월급 받아 처먹고 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늘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게 중대한 흠결이 있는 거죠. 만약 300명 중에서 300명 다 출석해가지고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51명 이상 출석, 76명 이상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 빼고 나머지 일반 의결 정족수는. 헌법만 제적위원 과반수죠. 헌법 개정하려면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찬성이니까 200명 이상 찬성해야 돼요. 300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7일이라는 말 우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4번에 있습니다. 39번, 14번 밑줄 치시고 48번에 1번 찾아서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회의 참석. 바로 1시간 전에 회의 참석하라고 하면 어디 설거하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미리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언제 회의한다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는 통보해야 된다. 최소한 회의 개최 전날까지는 통보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양가로 4번 간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사무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는데 동그라미 2번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한다.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개척했습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제척은 배제되어야 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를 제척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서 제척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피는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옛날 탄핵 심판할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건 당사자가 위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걸 기피라고 하고, 회피는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나는 전 배우자 이였던 자가 안건 당사자로 와서 안면 바쳐서 회의에 빠지겠다.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판사가 재판부 아들이 피고인으로 왔는데 제척시켜야 되는데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나는 재판 안 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해라고 넘겨야 됩니다. 그게 회피입니다. 자, 제척 사유 박스 안에 있는데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친족이거나 친족이 어떤 경우 안건 당사자와 위원이,
그 다음에 D것도 출제됐었는데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자문했으면 자문료 받았겠죠.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번.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회피. 스스로 빠져야 된다. 제척을 안 시키면.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직원 고용할 때 위촉 계약서를 적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근로계약서를 적는 것보다는 사장 입장에서 보면, 직원 입장에서 보면 근로계약서를 적는 게 좋겠죠. 근로계약서 적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도 해야 돼요. 근데 위촉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 적으면 그냥 바로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바로 잘라버리도 된다고요, 직원. 근데 독한 사람은 계속 출근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근로계약 체결되어 있으면. 보통 뭐 정치권의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다 위촉하잖아요, 위원장을. 위촉하니까 언제든지 또 해촉해버리면 끝이에요. 보험 설계사들도 위촉돼 있죠. 그래서 해촉하면 끝이라고, 바로 잘린다고요. 근로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업공개사들은 직원들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위촉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급 안 줘도 된다고요. 그냥 보통 한 건 하면 얼마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위촉계약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최저임금 안 줘도 근로기준법에 저촉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 고용신고를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고용신고하면 뭐 이게 4대보험 가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4대보험 가입하고 고용신고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에요. 고용신고 안 해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다 가입해야 돼. 1인 사업장이라도. 근데 뭐 이제 위촉계약 돼 있으면 거의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줘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이 정한다. 6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당을 아예 안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예산에서 지급하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공무원도 출장 가면 출장비는 주죠. 그 공무원은 그 해당 부서 예산에서 주는 거예요. 19페이지 7번 메뉴에 시험의 출제 채점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누굽니까?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하고 있지만 위탁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원칙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입니다. 시도지사입니다.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 출제위원이 있고 선정위원이 있고 검토위원이 따로 다 있습니다. 3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부정행위 하면 대학 교수가 주로 많죠. 총장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우리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아까 밑줄 쳤습니다. 41번에 동그라미 2번. 8번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 공고인데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작년 시험에 매년 2월 28일까지인데 작년 시험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X로 줄제됐습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관보 및 일간신문에는 2월 28일까지지만 산업인력공단에는 사실은 전년도에 거의 전년도 12월까지는 거의 다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매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공고, 구체적 사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확정공고, 구체적 사항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90일이라는 숫자 여기밖에 안 나오고요. 우리 프린터 38번에 까만 별표 맨 위에 보면 90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일 밑줄 쳐놓으시고요. 좀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고 형광펜이 너무 벌겋게 많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볼펜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겠죠. 90일 전까지입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전부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수수료를 과온합하면 과온합한 금액 전부 다 돌려줍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 다 돌려주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올해 극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예단하기는 어렵겠죠. 이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우리 역사상 시험 못 본 적은.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운동장에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운동장에서 2m 거리 띄워가지고 투표도 했기 때문에 아마 시험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어떻게든지 아마 볼 겁니다. 투표도 했잖아요. 결국. 자, 그 다음에 4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동그라미 5번 원서 마감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 50% 돌려줍니다. 3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8번. 올해 원서 접수 언제 합니까? 올해 원서 접수 8월 아마 8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기억이 제가 좀 오래돼서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흘 동안 접수받죠. 아마 이날 할 거예요. 거의. 이게 조금 혹시나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 8월 11일 날 접수했다가 8월 20일 날 취소해도 다 돌려준다고요. 원서 접수 기간 내에는.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만약에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8월 28일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3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이게 날짜 이런 사례로 나온 적 없고요. 그냥 그대로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인데 그 60%, 50% 이걸 반대로 낼 수 있어요. 시험에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100분의 60% 돌려줍니다. 근데 작년에 보면 33만 명이 원서 접수했고요. 2만 명이 환불받았더라고요. 이게 2만 명이. 2만 명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50% 또는 60%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31만 명 중에서 실제로는 거의 약 2만 명 정도 되죠. 동차 합격자는 2번 잡혀 있으니까. 근데 8만 명밖에 시험 안 봤다고요. 나머지 12만 명은 원서 접수하고 환불도 못 받고 시험 보러도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주로 언제 변심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10일 전에까지만 환불 신청하면 되는데 그 일주일 전에 변심한 거예요. 계속 시험 볼까 말까 하다가 점수는 안 나오고 또 봤다가 떨어지면 배우자한테 욕은 얻어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꼴 저꼴 안 보려면 그냥 눈 감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력은 되는데 시험을 못 봐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시험 보고 나서 만약 떨어졌으면 배우자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으라고요. 그러면 밥은 미리 먹고 그럼 왜 그런데 하면 나가라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묻지도 못해. 왜 그런데 하면 자꾸 조용히 해라 혼자 있고 싶다는데 그러면 말 못 하거든요. 또 너무 친해가지고 뭐 과락 나왔다 이러면 그래 돌대가리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거짓말 시켜가지고 가락 나와놓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그게 나중에 한 문제 떨어졌는데 인터넷으로 한번 보자. 점수 조회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적발되면 너 나 속에서 너하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말 못하게 하라고요. 20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다. 1차는 항상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1차는 합격입니다. 2차는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원칙 절대평가. 올해는 절대평가입니다. 원칙. 만약에 상대평가로 바꾸려면 국토부하고 제가 업무협의차 제가 학계 대표로 참석도 했었어요. 학자도 아닌데도 그냥 오라고 해서 갔는데 최소한 5년 이상 유예기간을 준다더라고. 협회에서는 자꾸 절대평가 하지 말고 상대평가 하자. 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 저보고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 이제 협회 의견하고 다른 의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 의견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학원도 있고 다 이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학원 다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절대평가 계속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럼 협회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면 최소한 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 지금 당장은 상대평가 안 한다고. 지금 20년 전부터 내년부터는 상대평가한테 올해 꼭 따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올해도 인터넷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와요. 내년부터 상대평가 될 수 있으니까 올해 꼭 따야 된다.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절대평가라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상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외적으로 보면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평가 우리 저 학원에 보면 적어놨잖아요.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했어요.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 해가지고 2년에 3,000명 뽑았어요. 그럼 60점 넘어도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15회 시험 어렵게 내고 나서 이게 생겼어요. 15회 때는 1%밖에 합격을 안 했잖아요. 1,000명. 그러면 많이 합격할 때는 3만 명까지 합격했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쉽게 낼 때하고 어렵게 낼 때. 그 작년에 우리 많이 뽑았죠.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낼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올해 최소 2만 명 뽑는다. 최소 2만 명 뽑는다 했는데 3만 명 나와버렸어요. 60점 이상이. 그러면 10,000명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다 합격입니다.
최소만 적어놨잖아요. 최대는 없고. 최소 2만 명 뽑는다. 최대 상한선은 없다고요. 최소 2만 명 뽑는다 했으면은 최대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60점 이상이면 모두 다 합격이라고요. 이론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올해도 절대평가라고요. 40점 밑으로 과락만 없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된다고요. 그 평균 60점은 학원만 계속 다니면서 조금만 공부하면 평균 60점은 나와요. 학원 계속 다니면 과락은 안 나와요. 40점 밑으로. 그 지금 계속 공부한 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자꾸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학원을 다녀야 자극을 받고 옆에 있는 분들 뭐 모의고사 뭐 60점 넘게 나왔다 이러면 충격도 받고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자극을 받는 거죠. 혼자서 하면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저도 집에 혼자 있어 보면 와이프 있을 때는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혼자 하루만 혼자 있으니까 죽겠더라고. 또 혼자서 너무 외롭고 막 자꾸 딴 생만 생기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좋지는 않다고 결국은. (20페이지) 양가로 4번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합격자 공고한 날부터 1월 이내에 1월 동그라미 하시고 1월 이내 45번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2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45번에 1번에 있잖아요. 45번에 1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1월인데 2월 이내에 교부한다. X로 출제됐다고요. 그러면 올해 12월 2일 날 발표입니까? 합격자 발표? 12월 2일이죠. 근데 실제로는 한 일주일 안에 다 줍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주라는 이야기지 한 달 있다 주라는 말은 아니죠.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 무조건 교부해야 된다. 그 작년에는 보니까 1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발표한 날로부터 이틀 동안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택배 신청을 받더라고요. 택배. 2,500원 미리 내면은 택배로 대구에서 서울 안 가도 택배로 보내준다고 자격증. 만약 서울께 받고 싶으면 택배로 신청하면 된다고. 2,500원만 내면. 어차피 대구시 가더라도 지하철 요금해도 2,500원 되겠네요. 왔다 갔다 하면. 1월 이내입니다. 시험에 2월 이내 X입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30일 이내 해도 X입니다. 극단적으로 30일이라고 시험에 내면 그렇게 낸 적은 없긴 한데 1월은 28일도 되고 29일도 될 수 있죠. 30, 31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법 만들 때 1월, 2월, 3월 대신에 30일, 60일, 90일, 180일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월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2번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4번의 맨 밑에 보면은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나와 있죠. 54번 맨 밑에 찾았어요? 다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맨 밑에 두 개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라면 시험에 안 내겠죠. 근데 6번, 7번 정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제가 뿌린 자가 그들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재교부하고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한다고요. 다만 청문이라는 건 들을 청, 들을 문, 이거는 자격 취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거든요. 사전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교과서가 서브노트입니다. 요약집입니다. 교과서 20페이지. 이 경우가 뭡니까? 재교부하는 경우 이 말이죠.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의 지자체가 시도조례입니다. 우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3번. 5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시도조례, 3번부터는 시군구조례라고 돼 있죠. 수수료. 52번 수수료 내는 걸 다 정리해 놨습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재교부 받을 때는. 처음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내요, 안 내요? 처음 교부 받을 때는 안 냅니다. 그 우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7번 자격증 교부 X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처음 줄 때는 수수료 안 받고 준다 이 말이죠. 분실해서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 2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지금 벌써 오늘 프린트 받아가지고 오늘 색칠한 것만 해도 많네요. 51번에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미제출하냐고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하니까 등록 신청할 때 제 주민등록번호 그 공무원 컴퓨터에 입력하니까 벌써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뜨더라고요. 전산에. 그러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 제출했거든요. 바뀌었어요. 제출 안 하는 걸로. 바뀐 이유가 제출하라고 하니까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인이 등록 신청한 사람이 제출한 자격증 믿지 못하겠다. 직접 시도의사에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인회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해설 바로 밑에 있으니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고요. 뒤에 6번부터는 토지거래 허가제, 옛날에 공법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부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6번부터 10번까지 다 기출문제라고요. 옛날 공법에. 그러니까 꼭 좀 오늘 풀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하려고 미루면 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풀어보고 버리세요. 문제. 오늘 내드린 거, 지난주 내드린 거, 지지난주 내드린 건 사실 중요해요. 문제도 다 개정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보관하려면 보관하세요. 근데 자료 보관하면 지금 저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다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문제는 가급적이면 버리세요. 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